죽거나 도망치거나 단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어느 안가에 숨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누구였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섬긴 당 중앙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돈만 해도 4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아니 한국 돈으로 말이죠. 2024년 11월 12일 밤 11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기는 평양에서 단 15명만 가지고 있는 특수 전화기입니다. 원수님 김정은의 직통 명령이 떨어질 때만 울리는 동무, 내일 오전 8시까지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3층 회의실로 오시오. 원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직접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포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거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위부 간부 4명이 새벽에 체포됐습니다. 외화벌이 부서 국장 1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두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김주의 동무의 등장 이후 달라진 권력 구도를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15년간 모아둔 비상금과 절대 발각돼선 안 될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원수님의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총 4조 2천억 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들도 함께 죽게 될 테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순찰 차량만이 가끔 지나갔죠. 제 차 트렁크에는 30년간 모은 달러 10만 불과 그 USB 그리고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양강도 해산, 북중 국경까지는 약 400km. 원수님을 만나러 가는 척하며 저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지 3시간 만에 제 집이 보위부에 포위될 줄은, 그리고 제 얼굴이 전국에 지명수배될 줄은. 제가 당 중앙위원회 외화관리부 부부장이 된 건 2009년이었습니다. 김정일 원수님 시절이었죠. 당시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 개인 승용차, 배급 걱정 없는 삶. 제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산하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당 산하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민대학 습당 뒤편에 있는 당 청사 지하 사무실로 출근했죠. 제 책상 위에는 매일 같은 서류가 쌓였습니다. 중국 단독 무역회사 송금 보고서, 마카오 카지노 수익 정산서, 싱가포르 유령회사 계좌 이체 내역. 제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원수님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인출해 평양으로 가져오는 것. 한 달에 평균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 정도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배급소에서 한 달치 옥수수도 제대로 못 받을 때 저는 스위스 은행에 쌓인 수천억 원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0년대 중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당 중앙에서는 인민들에게 감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죠. 그날 오후 김정은 원수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인출하라. 새로운 별장 건설에 필요하다. 저는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0억 원. 청진 주민 10만 명이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니까요. 저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충실하게 원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제 양심은 어느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인민들은 왜 굶주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이야, 그런 생각은 절대 밖에서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원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인민들이 힘든 건 미제놈들이 우릴 제재해서 그런 거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30년간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해온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또다시 정장을 입고 당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건 죽음이고 순응하는 건 적어도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천 수만 명의 북한 간부들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문 채 살아갔습니다. 2023년까지는요. 그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 간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후계 체제 공고화를 위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원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11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주애, 원수님의 딸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소녀는 그냥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수님보다 높은 의자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김주애 동무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요. 제 옆에 앉은 인민무력부 차수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11살 소녀가 군 최고 사령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주애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자 조선의 미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후계자 작업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문제는 원수님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회의 도중 원수님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물 좀.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의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 틈에 제 뒤쪽에서 보위부 부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다더군. 의료진들도 손을 못 쓴다던데.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원수님이 죽으면 11살짜리 소녀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그럼 진짜 권력은 누가 쥐게 되는 거지?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김주애가 일어나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조선인민의 충직한 딸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방 안의 모든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제 오랜 동료인 재정성 부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동무, 차 한잔하세. 우리는 당 청사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평양에서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급 식당이었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 작업이 시작될 거야. 무슨 말이요?
주의 동무 체제를 만들려면 기존 권력층을 제거해야 해. 원수님 측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지난주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내부 문건이 돌았어. 구세력 숙청 대상자 예비 명단이라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명단에 우리 이름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붉은 불빛, 대동강의 잔잔한 물결. 30년간 제가 지켜온 이 체제가 이제는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저는 인민을 배신했습니다. 제 양심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걸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이제는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말로는 쉽지만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급 간부의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4시간 감시체제, 가족에 대한 연좌제, 국경경비의 삼중 철조망.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적어도 자유로운 곳에서 진실을 말하고 죽겠다고. 2024년 10월,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돼야 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심지어 30년 지기 동료도. 왜냐하면 북에서는 밀고가 미덕이니까요.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는 게 애국이니까요. 첫 번째 준비물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외화 관리 업무를 하면서 조금씩 빼돌린 달러가 있었습니다. 총 1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물론 이건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살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하지만 이미 죽을 몸이었습니다.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제가 국경을 넘으려면 평범한 주민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당 간부 신분증을 들고 다니다간 10걸음도 못 가서 잡힙니다. 저는 중국과 밀수 거래를 하는 무역회사 지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최동무, 부탁이 있소. 무슨 부탁인지 말해보시오. 부부장 동무. 함경북도 청진 주민 신분증. 하나 구할 수 있겠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 2만 불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그냥 사고로 죽은 사람의 신분증이면 돼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 그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들이요. 그로부터 6일 후 저는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름 박춘식. 생년월일 1971년 3월 15일. 주소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직업 수산물 가공공장 노동자. 이제 저는 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당 부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노동자 박춘식. 세 번째는 루트 확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양강도 해상까지는 약 400km. 검문소가 무려 12곳. 간부용 승용차를 타고 가면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일반 열차나 버스는 너무 느리고 승객들 속에서 들킬 위험이 높습니다. 저는 화물 트럭을 선택했습니다. 당 산하물자 수송회사에 제 권한으로 특별 통행증을 발급했습니다. 평양 마이너스 예산 긴급 군수품 수송 허가증. 이 통행증만 있으면 검문소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 수송은 누구도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니까요. 마지막 준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것. 2024년 11월 12일.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아들 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고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업무가 좀 바빠서.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고민 있으세요? 아버지 표정이 아버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고민 있냐? 그 순간 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철아, 아버지, 미안하다. 주정 고민 있냐?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는 길이다. 주정 고민 있냐? 그날 밤 11시 빨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원수님의 소환 명령.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긴급회의가 있대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렁크에 미리 숨겨둔 배낭 하나. 그 안에는 달러 뭉치, 가짜 신분증, USB, 그리고 중국 휴대폰.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제가 30년간 지켜온 일상. 그리고 제가 영원히 버리고 가는 일상. 다녀오겠습니다. 제 마지막 말.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이 아닌 북동쪽. 원수님이 아닌 자유를 향해. 그렇게 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을 벗어난 건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평양 마이너스 순천 경계. 동무, 통행증 보여주시오.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긴급 군수품 수송 허가증. 경비병이 경례를 붙이며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새벽 3시 4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당 청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보이부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당신 어디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각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4번째 검문소. 함경남도 진입 지점. 멀리서 검문소 불빛이 보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비병이 10명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겁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경비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동무, 신분증과 통행증 모두 내놓으시오. 무슨 일이요? 오늘 새벽 평양에서 당 고위 간부가 도주했소. 전 검문소에 비상령이 내려졌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간부가 바로 접니다. 신분증 주시오. 저는 가짜 신분증, 박춘식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동무, 얼굴이 낯익은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군수품 수송 노동자요. 평양 사람도 아니고. 잠깐만요. 경비병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칩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단기가 부러지며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세워! 멈춰! 뒤에서 경비병들이 소리쳤습니다. 탕! 탕탕탕! 총소리. 뒷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100m, 200m. 뒤를 돌아보니 검문소에서 차량 2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군용 지프. 시속 120km. 제 트럭은 최대 80km가 한계였습니다. 점점 따라잡히고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앞에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도로.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앞에 벼랑이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벼랑 끝에서 멈췄습니다. 앞바퀴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기다! 쏴라! 탕! 탕탕! 나무 기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숲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조가 투입된 겁니다. 저는 계곡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물속에서 상류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군견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물에서 나와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5시간. 해가 떴습니다. 멀리 해산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 빈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 피를 닦았습니다. 배낭 속 거울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해산시장 근처로 나갔습니다. 브로커를 만나는 약속 장소. 그런데 그곳에는 브로커가 아닌 보이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박철수다.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뛰었습니다. 시장 통로를 가로질러 노점상들 사이를 비집고 뒤에서 비켜라 는 소리. 저는 골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저는 담장을 넘어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브로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초소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완전 비상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갈대밭에 엎드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자정, 교대 시간, 경비병들이 초소로 돌아가는 순간,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철조망으로 기어갔습니다. 철조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손톱이 벗겨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팠습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이제 강 위,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10m, 20m. 거기 누구냐? 들켰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탕탕탕탕.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얼음에 총알 구멍이 뚫렸습니다. 100m. 갑자기 얼음이 깨졌습니다. 제 몸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중국 쪽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 강변. 손이 얼음에 닿았습니다. 기어올랐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향해 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니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조선족 말투였습니다. 당신 탈북자지? 빨리 일어나. 중국공안 올라. 그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빨리 일어나. 그 조선족 남자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중국공안이 이미 출동했어. 북한 경비대가 통보했다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따라와.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200m쯤 갔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옥수수밭에 숨었습니다. 공안 차량 세대가 강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어느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어. 그리고 이거. 그가 중국 노동자 옷과 모자를 던져줬습니다. 당신, 왜 절 도와주는 겁니까? 나도 원래 탈북자야. 15년 전에 왔지. 당신 같은 사람들. 안 도우면 양심이 안 편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긴. 아직 한참 남았어. 여기서 단둥까지 30km. 걸어가야 해. 새벽 4시.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공안 차량. 자연스럽게 걸어. 절대 뛰지 마. 공안 차량이 우리 옆에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공안이 중국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피우는 척했습니다. 공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0초. 마치 10년 같았습니다. 공안이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신 차려. 아직 멀었어. 오전 9시. 단둥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혼자 가야 해. 나도 위험해. 그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가. 연변 식당. 거기 사장이 탈북자들 도와줘. 이 은혜를. 됐어. 살아남는 게 은혜 갚는 거야.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연변 식당을 찾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동무. 박철수 동무 아니요? 돌아보니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단둥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저와 예전에 일한 적 있는 사람. 완전히 끝났습니다. 동무. 탈북한 거요? 어떻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다. 그의 외침. 거리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시장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잡아라 소리. 중국인들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상금 때문입니다. 저는 좁은 골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습니다. 담장을 기어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어느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야, 누구야?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다른 골목. 한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여기. 찾았어? 없어. 10분. 20분.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다시 연변식당을 찾아갔습니다. 3시간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연변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앞에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도 감시 중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연락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죠? 평양집에서 먹은 저녁. 이틀 전, 저는 길거리 노점에서 중국 돈으로 빵을 샀습니다.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잡히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든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탈북자지? 저는 놀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있어.
공안들이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당신 같은 사람들 수백 명 봤지? 표정만 봐도 알아. 오늘 밤 11시에 공원 뒷문으로 나와. 회색 밴이 서 있을 거야. 그 차 타. 왜? 저를 물어보지 마. 그냥 살아남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할머니가 일어나 떠났습니다. 밤 11시. 저는 공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회색 밴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빨리 타. 저는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전했습니다. 잠시나마 회색 밴이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끝없는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새벽,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들 내려, 빨리. 운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앞에 검문소. 공안들이 차량 검색 중이야. 우리 6명은 급히 내렸습니다. 저 옥수수밭으로 뛰어. 1시간 후에 3km 앞 주유소에서 만나. 밴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 있다. 저기 공안들이었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저는 젊은 여자 탈북자와 함께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 아저씨, 저 더 못 뛰겠어요.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요.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앞에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농기구 창고였습니다. 우리는 건초더미 속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건초더미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없어. 공안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2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왔습니다. 주유소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없었습니다. 운전사도 다른 탈북자들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숨어요. 기다려봐야 해요. 우리는 주유소 뒤편 폐차장에 숨었습니다. 오후 3시, 한 조선족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단둥에서 온 사람들이지? 네. 운전사가 잡혔어. 다른 사람들도.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따라와. 빨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차를 탔습니다. 당신들 운이 좋아. 내 사촌이 그 운전사야. 죽기 전에 내게 연락했지. 죽었다고요? 공안한테 잡히면 다 죽어. 탈북자 브로커는 사형이야. 차는 사흘을 더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우회했습니다. 윈난성 쿤밍. 여기서 라오스 브로커를 만나.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공안이었습니다. 뛰어! 우리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시장 통로를 빠져나가 골목으로.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 이쪽으로. 그녀가 어느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저기, 옆 건물. 2m 간격으로 옆 건물이 있었습니다. 뛰어넘어야 해요. 미쳤어요? 떨어지면. 잡히면 어차피 죽어요. 그녀가 먼저 뛰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저는 뛰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아래로 5층 높이 손이 옥상 끝에 닿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스로 또 살았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돈 있어? 저는 마지막 남은 달러를 꺼냈습니다. 2만 불. 2명분은 안 돼. 그럼 1명만? 브로커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쟨 배고파 보이는데. 안 데려가. 잠깐만요. 저는 제 시계를 벗었습니다. 스위스제 롤렉스. 평양에서 가져온 것. 이것까지 드릴게요. 둘 다 데려가 주세요. 브로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좋아. 가자. 우리는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1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 라오스 국경. 밤의 산길을 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통과했습니다. 태국 국경. 다시 산길. 이틀을 걸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가. 못 가는 사람은 여기 남겨.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 드디어 태국 땅. 방콕까지 버스로 10시간이야. 버스 정류장. 그런데 태국 경찰이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이민자 단속이야. 우리는 다시 숨었습니다.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심야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또 검문. 경찰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증 검사.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중국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차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탈북자가 도망치려다 붙잡힌 겁니다. 경찰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방콕에 도착했을 때 우리 15명 중 8명만 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브로커가 우리를 시내 외곽에 내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 혼자 가야 해. 대사관 주소는 이거. 택시 타고 가. 그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조심해. 요즘 중국 공안이 태국 경찰이랑 협력해서 대사관 주변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있어. 뭐라고요? 탈북자들이 대사관 가는 거 알고 미리 잡으려고. 특히 고위급 탈북자는 절대 못 가게 막는데. 제 심장이 식었습니다. 고위급 탈북자. 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 그냥 조심해. 그가 떠났습니다. 우리 8명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후 3시. 우리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4대에 나눠 탔습니다. 한 대에 2명씩. 저는 그녀와 함께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운전사가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운전사가 가리켰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맞은편.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감시조였습니다. 저기서 내려주세요. 저는 대사관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택시들도 멀리서 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대사관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건물 뒤편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사관 뒷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에도 오토바이에 탄 남자 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뒷문도 막혔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러났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사관이 보이는 곳.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페 창밖으로 정문 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4-5명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 형님.
그가 대사관 문을 향해 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승합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기, 김 형님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창을 가리켰습니다. 또 한 명. 우리는 이제 7명. 어둠을 기다려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밤 9시.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감시 차량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지니 시야가 제한됐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어야 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대사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0m, 50m. 갑자기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이 내렸습니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들켰습니다. 뛰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대사관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멈춰! 뒤에서 소리,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30m, 20m. 대사관 문.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봤습니다. 헬프! 노스코리어! 탈북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감시조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진입, 긴급 지원 요청.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도 옆에 쓰러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몇 분 후,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몇 분이세요? 8. 아니, 7명이요. 나머지 분들은요? 밖에 있어요. 직원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정문 밖 확인. 탈북자 추가 인원. 10분 후, 다른 탈북자 3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뒷문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태국 경찰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명은 끝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5명 중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30일간의 도망. 수없이 죽을 뻔한 순간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박철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외화관리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심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최근 북한에서 수배된 고위급 탈북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밖에 감시조가. 네,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VIP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여전히 밖에서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대사관 차량 3대가 저를 호위했습니다. 태국 경찰 오토바이 4대도 함께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쫓아오는 차가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움직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6시간 후,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침내, 자유.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말. 북한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문화, 언어, 그리고 자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경찰을 보면 자꾸 긴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저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걸,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걸.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제가 가져온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일은 북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아내와 아들은 즉시 체포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유가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탈북은 결코 낭만적인 탈출이 아닙니다. 그건 배신이고 죄책감이고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 정권의 비자금 실태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안에는 김정은 정권의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총 4조 2천억 원. 그 돈이면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김정은과 그 측근들의 호화 생활, 핵무기 개발, 권력 유지에만 쓰였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의회, 국제언론. 김정은 정권은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독재 집단입니다. 제 증언이 방송되던 날, 저는 TV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 그리고 수천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탈북자 정착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을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가끔 밤에 꿈속에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와 아들이 저를 보며 웁니다. 아빠, 왜 우릴 버리고 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는 항상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한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언젠가는 아내와 아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언젠가는 북한 주민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서라도 지키려 한 것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2,500만 주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전직 북한 당 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